저는 지금 의사가 신방세동에 대해 당신에게 말한 8가지 신화를 깨뜨리려 합니다. 이 신화들은 당신이 안전하다고 생각하는 동안 당신을 뇌졸중 위험에 빠뜨리고 있습니다. 저는 클레어 위트모어 박사이며 심장외과 의사로 20년을 일하면서 사람들이 이 거짓말을 믿었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목격했습니다. 그들은 결국 제 수술실로 오거나 더 최악의 경우 영안실로 가게 됩니다. 신방세동은 2번째 기회를 주지 않고 뇌졸중을 안겨주기 때문입니다. 그 뇌졸중은 단순히 당신을 약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파괴해버립니다. 언어 능력, 기억력, 삼키는 능력, 독립성까지 모두 사라집니다. 쌀알만 한 크기의 혈전이 심장에서 뇌로 이동하는 그 시간 동안 존은 10년 동안 매일 아침 베이비 아스피린을 복용했습니다. 의사는 아스피린이 뇌졸중을 막아줄 거라고 했고 그는 안전하다고 믿었습니다. 어느 화요일 아침 그는 오른쪽 몸이 움직이지 않는 상태로 깨어났습니다. 얼굴은 처지고 말은 어눌해졌습니다. 아내가 910을 불렀지만 병원에 도착했을 때는 이미 뇌의 절반이 죽은 상태였습니다. 뇌졸중이 좌중대 뇌동맥을 파괴했고 우리는 그 조직을 살릴 수 없었습니다. 존은 살아남았지만 다시는 정상적으로 걷지 못할 것이고 명확하게 말하지 못할 것이며 독립적인 생활도 불가능할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은 그가 첫 번째 신화, 바로 아스피린 신화를 믿었기 때문입니다. 의사는 이렇게 말했을 겁니다. 매일 베이비 아스피린을 드세요. 피를 묽게 하고 혈전을 막아 뇌졸중을 예방해 줍니다. 관상동맥 질환이 있거나 동맥에 플라크가 있어 심장마비 위험이 있다면 맞는 말입니다. 하지만 심방세동이 있다면 완전히 틀린 말입니다. 심방세동은 같은 종류의 혈전을 만들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 차이를 이해하는 것이 당신의 생명을 구할 수 있으니 집중하세요. 혈전에는 동맥혈전과 정체혈전 두 종류가 있습니다. 동맥혈전은 플라크가 파열될 때 형성됩니다. 플라크가 터지면 우리 몸은 이를 복구하려 하고 혈소판이 그 부위로 달려가 서로 엉겨붙어 혈전을 만듭니다. 이것이 혈소판 혈전이며 벽돌처럼 세포들이 뭉친 것입니다. 아스피린은 혈소판에 작용합니다. 아스피린은 혈소판을 미끄럽게 만들어 서로 잘 붙지 못하게 합니다. 그래서 아스피린은 동맥 혈전과 심장마비를 예방합니다. 하지만 심방세동은 동맥 혈전을 일으키는 게 아니라 정체혈전을 일으킵니다. 이건 완전히 다릅니다. 정체란 움직임이 없는 상태를 말합니다. 피가 멈춰 있으면 혈소판 때문이 아니라 피브린이라는 단백질 때문에 응고됩니다. 피브린을 거미줄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피가 멈추면 피브린실이 형성되어 서로 엮이고 적혈구를 가두어 젤리 같은 혈전을 만듭니다. 이것이 피브린 혈전입니다. 혈소판이 아니라 단백질 가닥으로 만들어진 것입니다. 그리고 아스피린은 피브린에 아무런 영향을 주지 못합니다. 전혀요. 아스피린은 혈소판 억제제입니다. 피브린 혈전에는 혈소판이 관여하지 않으므로 아스피린으로 막을 수 없습니다. 비유하자면 이렇습니다. 2가지 구조물을 상상해 보세요. 하나는 벽돌을 쌓아 만든 것인데 이게 혈소판 혈전입니다. 아스피린으로 벽돌을 미끄럽게 만들면 쌓을 수 없어 무너집니다. 하지만 이제 거미줄로 된 구조물을 상상해 보세요. 그게 피브린 혈전입니다. 벽돌을 미끄럽게 만든다고 해서 거미줄에 영향을 주지는 못합니다. 도구가 잘못된 것입니다. 심방세동에 아스피린을 쓰는 건 바로 그런 짓입니다. 잘못된 도구를 쓰고 있는 거죠. 실제로 생성되는 혈전은 막지 못합니다. 하지만 더 최악인 것은 아스피린도 여전히 출혈을 유발한다는 점입니다. 혈소판을 미끄럽게 만드니까요. 그래서 베이거나 코피가 나거나 위궤양이 생기면 피가 더 많이 납니다. 뇌졸중 예방 효과는 없으면서 혈액 희석제의 출혈 위험만 떠안는 셈입니다. 심방세동에 아스피린을 쓰는 건
물총으로 산불을 끄려는 것과 같습니다. 무언가 하고 있다고 느끼겠지만 아무런 성과도 없습니다. 당신이 보호받고 있다고 생각하는 동안 진짜 혈전은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이 혈전은 어디서 생길까요? 바로 좌심방이라는 구조물 아닙니다. 이것은 좌심방에 매달린 작은 주머니로 마치 바람자루처럼 생겼습니다. 정상적인 리듬에서는 심방이 수축하며 쥐어짜줌으로 혈액이 이 주머니를 드나들며 신선하게 유지됩니다. 하지만 심방세동이 있으면 심방이 수축하지 않고 떨리기만 합니다. 근육이 쓸모없이 진동만 할 뿐 조직적인 수축도 쥐어짜는 동작도 흐름도 없습니다. 피는 이 주머니 안에 고여서 움직이지 않습니다. 고인 피는 응고됩니다. 피부린 실이 형성되어 엮이기 시작하고 몇 시간 안에 부드러운 젤리 같은 혈전이 됩니다. 며칠이 지나면 딱딱해지고 어느 날 우리가 완전히 이해하지 못하는 이유로 그 혈전이 떨어져 나옵니다. 혈전은 심장에서 뿜어져 나와 혈류를 타고 경동맥을 지나 뇌로 올라갑니다. 그리고 어딘가에 박히면 그 부분의 뇌는 즉시 죽습니다. 뇌졸중은 순식간에 일어납니다. 존의 혈전은 겨우 5mm 정도로 작았지만 움직임을 조절하는 뇌 부위인 운동 피질에 혈액을 공급하는 중대 뇌동맥을 막았습니다. 아스피린이 지켜줄 거라 믿었던 탓에 그의 몸 절반이 마비되었습니다. 사실 아스피린은 아무 효과가 없었습니다. 이 배우의 메커니즘은 비르효의 삼징후라고 합니다. 모든 외과 의사는 알지만 대부분의 환자는 들어본 적 없는 개념입니다. 비르효의 삼징후는 혈전 형성을 유발하는 세 가지 조건을 설명합니다. 첫째, 정체, 즉 움직이지 않는 혈액입니다. 둘째, 내피 손상, 즉 혈관벽의 손상입니다. 셋째, 과응고성, 즉 피가 너무 쉽게 굳는 성질입니다. 심방세동 환자는 이 세 가지를 다 가지고 있습니다. 심방이 수축하지 않아 정체가 생기고 떨리는 심방 내의 난류가 혈관벽을 손상시키며 만성 심방세동이 응고 연쇄 반응을 활성화하여 과응고 상태가 됩니다. 당신은 혈전 제조기가 되는 것입니다. 아스피린은 이 요소 중 어느 것도 해결하지 못합니다. 심방 수축을 되돌리지도 내피 손상을 치료하지도 응고 연쇄 반응에 영향을 주지도 않습니다. 오직 혈소판에만 작용합니다. 그리고 심방세동 혈전은 혈소판 혈전이 아니라 피부린 혈전입니다. 심방세동이 있다면 아스피린은 무용지물입니다. 당신에게는 와파린이나 아픽사반, 리바록사반, 다비가트란, 에독사반 같은 신약 항응고제, 즉 진짜 항응고제가 필요합니다. 이 약들은 응고 연쇄 반응에 작용하여 피부린 형성을 막고 정체 혈전을 저지합니다. 실제로 뇌졸중을 예방해 줍니다. 하지만 의사가 이 약들을 처방하지 않았을 수도 있습니다. 왜일까요? 우리가 다룰 신하들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것만은 분명히 알아두세요. 심방세동에 아스피린을 처방하는 건 의료 과실입니다. 당신을 완전히 무방비 상태로 두면서 거짓된 안심만 주는 꼴입니다. 존은 뼈저린 교훈을 얻었습니다. 그의 의사는 존이 68세이고 당뇨나 고혈압, 심부전 같은 다른 지병이 없는 저위험군이라며 아스피린을 처방했습니다. 그의 차즈 바스크 점수는 나이 때문에 1점이었습니다. 당시 지침은 저위험 환자에게 아스피린이 허용된다고 제안했지만 그 지침은 바뀌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아스피린이 효과가 없다는 것을 알지만 존의 의사는 옛날 의술을 펼쳤고 존이 그 대가를 치른 것입니다. 뇌졸중은 거대했습니다. 좌중대뇌 동맥이 완전히 막혔습니다. 혈전이 박히면서 운동중추, 언어중추, 감각피질 등 뇌의 광범위한 영역으로 가는 혈류가 차단되었습니다. 몇 분 만에 신경세포들이 죽어갔습니다. 병원에 도착했을 때 이미 피해는 돌이킬 수 없었습니다. 우리는 혈전 용해제인 TPA를 시도했지만 효과가 없었습니다.
혈전이 너무 크고 단단하며 오래된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그 혈전은 며칠, 어쩌면 몇 주 동안 좌심방위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딱딱하게 굳고 피부린 가닥들이 얽히고 적혈구가 그물망에 갇혀 마치 콘크리트 같았습니다. TPA로는 녹일 수 없었습니다. 우리는 대퇴동맥을 통해 카테터를 넣어 대동맥과 경동맥을 지나 뇌까지 올라가 기계적 혈전 제거술을 시도했습니다. 혈전을 잡아 빼내려 했지만 일부만 나왔고 조각들이 떨어져 나가 더 작은 혈관들을 막았습니다. 뇌 조직이 더 죽었습니다. 조는 시술을 견뎌냈지만 결과는 참혹했습니다. 오른쪽 팔다리는 마비되었고 말을 할 수 없었습니다. 언어는 이해했고 무슨 말을 하고 싶은지도 알았지만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표현성 실어증, 뇌졸중 장애 중 가장 좌절스러운 형태입니다. 정신은 온전한데 소통을 못하는 겁니다. 그는 3개월간 급성 재활 치료를 받으며 보행기로 걷는 법, 오른손을 못 쓰니 왼손으로 모든 걸 하는 법, 제스처와 언어장치로 소통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그는 집으로 돌아가지 못했습니다. 그는 요양원으로 갔습니다. 아내가 매일 면회를 갔지만 그는 예전에 그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뇌졸중이 그의 인격, 독립성, 존엄성을 앗아갔습니다. 누군가 아스피린이 그를 지켜줄 거라고 말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아스피린은 그러지 못했고 애초에 그럴 수도 없었습니다. 아스피린은 피부린 혈전을 막지 못하는데 심방세동이 만드는 게 바로 피부린 혈전이니까요. 이제 두 번째 신화, 침묵의 신화입니다.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심장이 뛰는 게 느껴지지 않으면 두근거림이 없는 것이고 심장이 정상처럼 느껴지면 나는 괜찮은 거라고요. 틀렸습니다. 무증상 심방세동은 증상이 있는 심방세동보다 더 치명적입니다. 심장이 뛰는 게 느껴지고 두근거림이 있으면 의사를 찾아가 진단을 받고 치료와 항응고제를 처방받아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아무것도 느끼지 못하면 치료를 받지 않습니다. 심방이 떨리고 좌심방위에 피가 고여 혈전이 만들어지는 상태로 몇 달, 어쩌면 몇 년을 돌아다니게 됩니다. 전혀 모른 채로 말이죠. 72세인 사라는 아무런 증상도 두근거림도 없이 컨디션이 좋았습니다. 정기 검진을 받으러 갔다가 심전도 검사에서 심방세동이 발견되었습니다. 사라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몸 상태가 완전히 정상이라고 느꼈으니까요. 아무렇지도 않은데 어떻게 심장이 비정상 리듬일 수 있을까요? 의사는 심방세동의 약 30%는 무증상, 즉 침묵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아랫방인 심실이 여전히 정상적으로 펌프질을 하고 있기 때문에 느끼지 못하는 것입니다. 혈압도 좋고 혈류 공급도 원활해서 기분은 괜찮지만 윗방인 심방은 떨리고 있고 피는 고이며 혈전이 형성되고 있습니다. 무증상 심방세동의 메커니즘은 흥미로우면서도 무섭습니다. 당신이 느끼는 상태는 심실이 결정합니다. 심실이 분당 60, 70회 펌프질하고 충분히 채워져서 피를 제대로 내보낸다면 정상처럼 느껴집니다. 혈압은 안정적이고 장기에 피가 잘 돕니다. 증상이 없습니다. 하지만 심방은 분당 400, 500, 600번의 전기 신호로 미친 듯이 세동하고 있을 수 있습니다. 혼란스럽고 무질서하게 심방 근육이 지렁이 떼처럼 떨립니다. 효과적인 수축은 없습니다. 그리고 방실 결절이 그 신호 대부분을 차단하고 60, 70개만 심실로 보내기 때문에 당신은 빠른 박동을 느끼지 못합니다. 두근거림도 없습니다. 아무 느낌이 없습니다. 하지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는 뜻은 아닙니다. 좌심방위에서는 피가 가만히 멈춰 있습니다. 좌심방위는 목은 좁고 몸통은 넓으며 여러 엽으로 나뉜 바람 자루 모양입니다. 정상 동율동에서는 심방이 힘차게 수축할 때 피가 이 주머니로 쏘아졌다가 즉시 다시 뿜어져 나옵니다. 수축할 때마다 주머니 전체가 비워집니다. 신선한 피가 들어오고
오래된 피는 나가니 정체가 없습니다. 하지만 심방세동에서는 수축이 없습니다. 피가 주머니로 흘러들어가 그냥 머뭅니다. 그리고 몇 시간 이상 멈춰 있는 피는 정체 혈전증이라는 과정을 겪습니다. 적혈구는 앙금처럼 바닥에 가라앉고 혈장은 분리됩니다. 응고 인자가 농축되고 피브린 가닥이 형성되기 시작합니다. 트롬빈이 생성되고 응고 연쇄 반응이 활성화됩니다. 24시간에서 48시간이면 눈에 보이는 혈전이 생깁니다. 처음에는 부드러운 젤라틴 물질로 시작합니다. 심초음파 전문가들은 이를 자발 반향 영상이라고 부릅니다. 심장 안에서 연기가 소용돌이 치는 것처럼 보입니다. 이 연기는 혈전 형성의 전조입니다. 느리게 흐르는 피 속에서 적혈구들이 뭉치는 것입니다. 연기가 보이면 곧 혈전이 생긴다는 뜻입니다. 며칠 내로 연기는 굳어집니다. 피부린 그물이 촘촘해지고 혈전은 조직화됩니다. 층층이 겹이 생기고 좌심방이 벽에 달라붙습니다. 그리고 그곳에 앉아 자라나고 성숙해지며 기다립니다. 사라의 의사는 즉시 항응고제인 아픽사반을 시작했습니다. 의사는 사라가 괜찮다고 느끼더라도 뇌졸중 위험이 높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녀의 차즈 바스크 점수는 3점이었습니다. 여성이라서 1점, 72세라서 1점, 고혈압으로 1점입니다. 3점은 고위험군이며 항응고제 없이는 연간 뇌졸중 위험이요 7%에 달합니다. 아픽사반은 그 위험을 60, 70% 줄여줍니다. 사라는 약을 꼬박꼬박 챙겨 먹었습니다. 하루 2번 모든 복용량을 지켰습니다. 뇌졸중을 원치 않았으니까요. 2달 후 그녀는 왼쪽 몸이 저리고 감각이 없는 상태로 깼습니다. 왼쪽 팔을 들어 올릴 수 없었습니다. 911을 불렀고 병원에서 CT를 찍었지만 출혈은 없었습니다. MRI를 찍어보니 우측 전두엽에 작은 급성 뇌경색이 보였습니다. 뇌졸중이었습니다. 작고 증상은 경미했지만 뇌졸중인 건 분명했습니다. 어떻게 된 걸까요? 항응고제를 먹고 있었고 모든 걸 제대로 했는데 말이죠. 의료진은 식도를 통해 초음파 탐침을 넣어 심장을 자세히 보는 경식도 심초음파 검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발견했습니다. 좌심방위에 있는 작은 혈전을요. 아픽사반을 복용 중이었고 치료 수준의 항응고 상태였음에도 혈전은 그곳에 있었습니다. 치료를 시작하기 전에 이미 형성되었던 것입니다. 몇 주 동안 그곳에 머물며 천천히 성숙해졌고 작은 조각이 떨어져 나와 색전이 되어 뇌로 이동해 뇌졸중을 일으킨 것입니다. 뇌졸중은 경미했고 증상은 48시간 내에 사라졌습니다. 그녀는 운이 좋았지만 하마터면 큰일 날 뻔했습니다. 만약 그 혈전이 더 컸더라면, 완전히 떨어져 나갔더라면, 작은 전두엽 가지 대신 중대 뇌동맥에 박혔더라면 그녀는 처참하게 마비되고 실어증에 걸려 사망했을 수도 있습니다. 심방세동이 무증상이었기 때문입니다. 우연히 심전도 검사로 발견하기 전까지는 몰랐고 그때는 이미 혈전이 형성되고 있었습니다. 이것이 검진이 중요한 이유입니다. 65세 이상이라면 최소한 1년에 한 번은 심전도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고혈압, 당뇨, 비만, 수면 무호흡증 같은 위험 요인이 있다면 더 자주 모니터링해야 합니다. 일부 전문가들은 웨어러블 기기를 권장합니다. 혈전이 생기기 전에 심방세동을 조기에 발견하는 것이 뇌졸중 예방의 핵심이기 때문에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필요합니다. 무증상 심방세동은 시한폭탄입니다. 들리지도 느껴지지도 않지만 당신의 좌심방위를 파괴하고 혈전 공장으로 만들고 있습니다. 첫 번째 증상이 바로 뇌졸중일 수 있습니다. 그때는 이미 늦습니다. 피해는 발생한 뒤니까요. 증상을 기다리지 마세요. 검사받고 모니터링하세요. 진단받으면 즉시 치료받으세요. 세 번째 신화, 박동수 조절 신화입니다. 의사가 메토프롤롤,
아테놀롤 같은 베타 차단제나 딜티아니에, 베라파밀 같은 칼슘 통로 차단제를 처방해 주었습니다. 심장 박동이 느려지고 기분이 나아졌습니다. 두근거림도 멈췄습니다. 의사는 문제가 조절되고 있다고 말하고 당신은 안전하다고 생각합니다. 아닙니다. 박동수 조절은 리듬 조절이 아닙니다. 그 차이가 당신의 목숨을 앗아갈 수 있습니다. 심방세동에서 중요한 심장의 성질은 두 가지, 박동수와 리듬입니다. 박동수는 심실이 얼마나 빨리 뛰느냐이고 리듬은 심방의 전기 활동 패턴입니다. 심방세동에서는 심방이 분당 400에서 600까지 번 무질서하게 신호를 보냅니다. 이 모든 신호가 심실에 도달하면 심장은 분당 400번 뛰게 됩니다. 그러면 몇 분 안에 심실세동과 심정지로 사망합니다. 하지만 방실 결절이 당신을 보호합니다. 문지기 역할을 하는 셈이죠. 심방에서 오는 신호를 걸러내어 120개나 150개 정도만 통과시킵니다. 심실은 빠르게 뛰지만 치명적이지는 않습니다. 당신은 이를 가슴이 뛰고 쿵쾅거리는 두근거림으로 느낍니다. 숨을 쉴 수 없습니다. 힘이 없고 어지럽고 피곤함을 느낍니다. 이것이 증상이 있는 빠른 심방세동이며 느낌이 아주 끔찍합니다. 그래서 의사는 심박수를 늦추는 약인 베타 차단제나 칼슘 통로 차단제를 줍니다. 이 약들은 방실 결절을 통과하는 전도 속도를 늦춥니다. 문지기를 더 까다롭게 만드는 거죠. 이제 분당 70, 80개의 신호만 심실로 전달됩니다. 심박수가 정상화됩니다. 기분이 나아지고 두근거림이 멈춥니다. 숨도 쉬어지고 활력도 생깁니다. 증상이 사라졌습니다. 의사가 맥박을 체크하고 분당 72회라며 완벽하다고 합니다. 조절되고 있다면서요. 하지만 의사가 말해주지 않은 것이 있습니다. 당신의 심방은 여전히 세동하고 있습니다. 여전히 분당 400번씩 무질서하게 뛰며 효과적인 수축이 없습니다. 피는 여전히 좌심방위에 고여있고 혈전은 계속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뇌졸중 위험은 전혀 단 요만큼도 변하지 않았습니다. 뇌졸중 위험은 박동수가 아니라 리듬에 달려있기 때문입니다. 심방이 세동하는 한, 조직적인 심방 수축이 없는 한 피는 멈춰있고 정체가 일어나며 혈전이 생깁니다. 심실 박동수가 150이든 70이든 상관없습니다. 심방은 모릅니다. 심방은 신경 쓰지 않습니다. 어쨌든 떨리고 있고 좌심방위는 어쨌든 정체되어 있으며 혈전은 어쨌든 형성됩니다. 박동수 조절은 증상을 고쳐주고 기분을 좋게 하지만 질병 자체나 병리 현상, 뇌졸중 위험에는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항응고제 없는 박동수 조절은 태만입니다. 환자의 증상, 즉 뭔가 잘못되었다는 경고 신호만 없애버리고 뇌졸중에 대해서는 완전히 무방비 상태로 두는 것입니다. 로버트는 68세였습니다. 바이러스성 질환을 앓은 후 심방세동이 생겼습니다. 심박수는 140이었고 두근거림, 호흡 곤란, 무기력함으로 상태가 끔찍했습니다. 그는 응급실로 갔습니다. 의료진은 메토프롤로를 투여했습니다. 심박수가 75로 떨어졌고 그는 즉시 좋아졌습니다. 두근거림이 멈추고 숨을 쉴 수 있었습니다. 정상적인 기분이었습니다. 응급실 의사는 그를 퇴원시키며 주치의에게 진료를 받으라고 했고 메토프롤롤 처방전을 주며 하루 2번 복용하라고 했습니다. 로버트가 물었습니다. 혈액 희석제는 필요 없나요? 응급실 의사는 심방세동이 지속되는지 봅시다. 바이러스 질환 후에 일시적으로 오는 경우도 있으니까요. 주치의가 결정할 겁니다. 라고 했습니다. 로버트는 집에 갔습니다. 메토프롤로를 먹었고 기분은 좋았습니다. 증상이 없으니 문제가 해결됐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는 이달 동안 주치의를 찾아가지 않았습니다. 그럴 이유가 없었으니까요. 몸이 괜찮았으니까요. 6개월 후 로버트는 깨어났을 때 왼쪽 몸을 움직일 수 없었습니다.
아내가 911을 불렀습니다. 거대한 뇌졸중이었습니다. 우측 중대뇌동맥 영역이었습니다. 혈전이 엄청나게 컸습니다. 혈전 제거술을 시도했지만 꺼낼 수 없었습니다. 너무 단단하게 조직화되어 들러붙어 있었습니다. 로버트는 3일 후 뇌탈출로 사망했습니다. 뇌졸중이 너무 커서 뇌가 부어올랐기 때문입니다. 두개골 안에서 팽창할 공간이 없었습니다. 압력이 높아졌고 뇌관이 대우두공으로 탈출했습니다. 호흡이 멈췄고 우리는 그를 구할 수 없었습니다. 그는 68세였습니다. 누군가 박동수 조절만으로 충분하다고 했기 때문에 예방할 수 있었던 뇌졸중으로 사망한 것입니다. 사실은 충분하지 않았습니다. 그의 심방은 6개월 동안 세동했고 피는 6개월 동안 고여 있었습니다. 혈전은 6개월 동안 자라났고 마침내 떨어져 나와 그를 죽였습니다. 박동수 조절의 항응고제 병행. 이것이 심방세동 치료의 최소 표준입니다. 하나만 하고 다른 하나를 안 할 수는 없습니다. 누군가를 심방세동 상태로 둘 거라면, 리듬 조절을 시도하지 않을 거라면 반드시 항응고제를 처방해야 합니다. 이 규칙에는 예외가 없습니다. 현재 활동성 출혈이 있거나 최근 뇌출혈이 있었거나 다른 병으로 죽어가고 있어서 뇌졸중 예방이 의미 없는 경우가 아니라면 말이죠. 이것들만이 유일한 예외입니다. 그 외 모든 경우는 항응고제 처방 대상입니다. 하지만 의사들이 항상 처방하는 건 아닙니다. 가끔 잊어버리기도 합니다. 가끔은 출혈 위험을 걱정합니다. 환자가 너무 늙어서, 너무 약해서, 넘어질 것 같아서라고 생각하기도 합니다. 이건 우리가 다룰 신화들입니다. 하지만 이것만은 알아두세요. 항응고제 없는 박동수 조절은 방치입니다. 증상만 치료하고 질병은 무시하는 것입니다. 환자의 기분만 좋게 해주고 뇌졸중으로 죽게 내버려 두는 것입니다. 받아들이지 마세요. 의사가 박동수 조절 약은 주면서 항응고제를 처방하지 않는다면 이유를 물으세요. 이유를 요구하세요. 그리고 그 이유가 활동성 출혈이나 최근의 출혈이 아니라면 다른 의사의 소견을 구하세요. 당신의 목숨이 달린 일입니다. 네 번째 신화, 낙상 위험 신화입니다. 저는 이 신화에 그 어떤 것보다 화가 납니다. 과학이 아닌 공포의 기반을 두고 사람을 죽이기 때문입니다. 정말로 죽입니다. 고령 환자가 심방세동 진단을 받습니다. 의사는 와파린이나 신약 같은 항응고제를 권합니다. 환자나 가족은 말합니다. 하지만 넘어지면요. 뇌출혈이 생기지 않을까요? 뇌졸중보다 그게 더 위험하지 않나요? 갈등을 피하고 싶고 합리적으로 보이고 싶은 일부 의사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맞아요. 낙상 위험이 걱정되네요. 일단 항응고제는 보류하고 상황을 지켜봅시다. 그 결정은 사형 선고나 다름없습니다. 이유는 이렇습니다. 항응고제 복용 중 주요 출혈 위험은 연간 약이 3%입니다. 특히 뇌출혈인 두개뇌 출혈 위험은 연간 약 0.5, 1%입니다. 낮습니다. 아주 낮아요. 이제 뇌졸중 위험과 비교해 봅시다. 다른 위험 요인이 있는 고령 환자의 치료받지 않은 심방세동은 연간 50%의 뇌졸중 위험이 있습니다. 차즈 바스크 점수가 높은 일부 환자는 위험이 더 높아서 연간 15%, 즉 매년 7명 중 1명꼴로 뇌졸중이 올 수 있습니다. 숫자만 비교해봐도 뇌졸중 위험이 출혈 위험보다 훨씬 높습니다. 하지만 더 깊이 들어가 봅시다. 진짜 질문은 어떤 위험이 더 높냐가 아니라 어떤 결과가 더 나쁘냐는 것입니다. 출혈일까요? 뇌졸중일까요? 출혈, 심지어 뇌출혈이라도 관리가 가능한 경우가 많습니다. 응급실에 가면 역전제를 투여합니다. 와파린은 비타민 K와 신선 동결 혈장이나 프로트롬빈 복합체 농축액을 씁니다. 신약 항응고제에도 특정 역전제가 있습니다. 다비가트라는 이다루시주맙,
아픽사반과 리바록사반은 안덱사넷, 알파를 씁니다. 이 약들은 항응고 효과를 되돌려 출혈을 멈춥니다. 혈종을 제거하기 위해 개두술 같은 수술이 필요할 수도 있지만 종종 생존하고 회복합니다. 항응고제 복용 중 두개 내 출혈이 발생한 많은 환자가 신경학적 손상 없이 병원을 걸어 나갑니다. 이제 뇌졸중을 봅시다. 심방세동 뇌졸중은 작은 뇌졸중이 아닙니다. 심방세동 혈전은 큽니다. 조직화되어 있고 밀도가 높습니다. 중대뇌동맥, 기저동맥, 후대뇌동맥 같은 큰 동맥을 막습니다. 이런 동맥이 막히면 뇌 조직의 광범위한 영역이 죽습니다. 뇌졸중은 파괴적입니다. 생존율은 출혈보다 낮습니다. 살아남더라도 장애는 심각합니다. 마비, 실어증, 인지장애, 삼킴장애가 옵니다. 요양원에서 목욕, 옷 입기, 식사, 용변 등 모든 기본적인 욕구를 남에게 의존해야 합니다. 존엄성은 사라지고 독립성도 사라집니다. 당신이 알던 삶은 끝납니다. 무엇이 더 나쁩니까? 되돌릴 수 있고 종종 멀쩡하게 회복되는 출혈입니까? 아니면 뇌를 파괴하고 영구적인 장애를 남기는 뇌졸중입니까? 답은 뻔하지만 여기 이 논쟁을 영원히 끝낼 데이터가 있습니다. 연구자들은 정확히 이 질문을 던졌습니다. 항응고제를 복용하는 노인이 1년에 몇 번을 넘어져야 두개 내 출혈 위험이 치료받지 않은 심방세동의 뇌졸중 위험보다 커질까? 그들은 계산했습니다. 항응고제 복용 중 낙상으로 인한 두개 내 출혈 확률을 계산했습니다. 그리고 이를 치료받지 않은 심방세동의 연간 뇌졸중 위험과 비교했습니다. 결과는 1년에 295번의 낙상이었습니다. 그게 손익분 기점입니다. 1년에 295번, 거의 매일 넘어져야 출혈 위험이 뇌졸중 위험과 같아집니다. 생각해 보세요. 매일 한 번씩 넘어진다면 항응고제는 가장 사소한 문제입니다. 보행기가 필요합니다. 물리치료가 필요하고 생활보조가 필요합니다. 완전히 다른 수준의 돌봄이 필요한 거죠. 하지만 1년에 한두 번 넘어지는 평범한 노인에게는 뇌졸중 위험이 출혈 위험보다 몇 배나 높으므로 항응고제가 절대적으로 옳은 선택입니다. 하지만 의사들은 두려워합니다. 가족들도 두려워합니다. 그리고 그 두려움, 비이성적인 두려움이 과소치료로 이어집니다. 예방 가능한 뇌졸중으로 그리고 죽음으로 이어집니다. 81세인 도로시는 심방세동이 있었습니다. 고혈압과 당뇨도 있었죠. 차즈 바스크 점수는 6점이었습니다. 항응고제 없이는 연간 뇌졸중 위험이 약 9%, 즉 매년 10명 중 1명꼴이었습니다. 그녀의 심장내과 의사는 아픽사반을 권했습니다. 간호사인 도로시의 딸은 절대 안 된다고 했습니다. 우리 엄마는 약해요. 지팡이를 쓰고 작년에 2번이나 넘어지셨어요. 혈액 희석제를 먹다가 넘어지면 피를 흘리다 돌아가실 수 있어요. 심장내과 의사는 데이터와 295번의 낙상 계산법, 훨씬 높은 뇌졸중 위험을 설명하려 했지만 딸은 요지부동이었습니다. 딸은 출혈을 너무 무서워했습니다. 간호사 생활 동안 와파린을 복용하다 출혈이 생긴 환자들을 봤기 때문입니다. 그 공포를 떨칠 수 없었습니다. 의사는 강요하지 않았습니다. 상담 내용을 기록하고 가족이 의학적 권고를 무시하고 항응고제를 거부했다고 적었습니다. 3개월 뒤에 오라고 했습니다. 도로시는 항응고제 없이 집에 갔습니다. 4개월 후 그녀는 집에서 쓰러졌습니다. 딸이 바닥에 의식 없이 쓰러져 있는 그녀를 발견했습니다. 우측 편마비, 전실어증, 거대 좌중 대뇌동맥 뇌졸중이었습니다. 구급대원이 병원으로 이송했습니다. CT상 거대한 뇌경색이 보였습니다. 좌반구의 3분의 1 이상이 이미 죽어 있었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없었습니다. 도로시는 깨어나지 못했습니다. 그녀는 이틀 후 가족이 연명 치료를 중단하면서 사망했습니다. 딸은 비탄에 빠졌습니다.
울면서 저를 찾아왔습니다. 제가 엄마를 죽였어요. 출혈이 너무 무서워서 뇌졸중을 겪게 만들었어요. 저는 부정하지 않았습니다. 잘못된 선택이었으니까요. 하지만 왜 그랬는지는 이해했습니다. 출혈에 대한 공포는 본능적이고 실체적입니다. 눈에 그려지니까요. 피, 외상, 죽음. 하지만 뇌졸중 위험은 추상적입니다. 일어나기 전까지는 그저 퍼센트이자 통계일 뿐이죠. 그리고 일어나면 너무 늦습니다. 심방세동이 있고 의사가 항응고제를 권한다면 드세요. 두려움이 결정하게 하지 말고 데이터가 결정하게 하세요. 데이터는 명확합니다. 항응고제는 생명을 구합니다. 출혈 위험은 관리할 수 있습니다. 뇌졸중 위험은 파멸적입니다. 약을 드세요. 뇌를 지키세요. 낙상이 걱정된다면 낙상 위험을 해결하세요. 지팡이나 보행기를 쓰세요. 욕실에 손잡이를 설치하세요. 집안 조명을 밝게 하세요. 균형 잡기 운동을 하고 다리 힘을 기르세요. 물리치료사와 운동하세요. 걸려 넘어질 물건을 치우세요. 하지만 항응고제를 거부하지는 마세요. 뇌졸중 위험은 현실이고 그 결과는 처참하며 출혈 위험은 실제하지만 훨씬 낮고 관리하기 쉽습니다. 계속하기 전에 지금 당장 해주셨으면 하는 게 있습니다. 이 채널을 구독해주세요. 버튼을 눌러주세요. 다음 신화에서 제가 들려드릴 이야기가 당신의 심방세동 치료에 대한 생각을 완전히 바꿔놓을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아직 구독하지 않으셨다면 이 영상을 놓칠 수도 있습니다. 이 정보는 다시는 찾을 수 없을 것이며 여러분에게 꼭 필요한 내용입니다. 지금 구독하세요. 5번째 오해는 바로 완치되었다는 착각입니다. 여러분은 전극도자 절제술이나 심율동 전환술을 받았습니다. 이제 심장 리듬이 정상입니다. 정상 동율동이죠. 의사가 심전도를 확인합니다. 완벽한 피파, 규칙적인 QRS 복합체, 정상적인 리듬입니다. 기분이 아주 좋습니다. 30. 더 이상 두근거림도 없고 숨 가쁨도 사라졌습니다. 예전의 자신으로 돌아간 것 같습니다. 의사에게 묻습니다. 이제 혈액 희석제 복용을 중단해도 될까요? 리듬이 정상인데 더 이상 필요 없지 않나요? 어떤 의사들은 그렇다고 합니다. 정상 리듬이 3개월 유지되면 중단하라고 합니다. 어떤 이들은 6개월이라고 합니다. 그들은 모두 틀렸습니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심방세동은 흉터를 남깁니다. 눈에 보이는 흉터가 아니라 정기적 흉터입니다. 심방 조직의 섬유화죠. 이 섬유화가 심방세동의 기질입니다. 애초에 심방세동이 발생한 이유이기도 합니다. 심방 조직은 리모델링 과정을 거쳤습니다. 근육 섬유가 흉터 조직으로 대체된 것입니다. 이 흉터 조직은 전기를 제대로 전도하지 못합니다. 이는 전도 속도가 느린 구역과 전기적 차단 구역을 만듭니다. 그리고 이러한 구역들은 회귀회로를 생성하는데 이는 전기 신호가 스스로 되돌아와 원을 그리며 회전하여 혼란을 일으키는 것입니다. 이것이 심방세동을 유발합니다. 그리고 절제술을 할 때 여러분은 기질을 제거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추가하는 것입니다. 절제술은 심장에 추가적인 흉터 조직을 태워서 만드는 방식으로 작동합니다. 회귀회로를 차단하는 전략적인 흉터선을 만드는 것입니다. 가장 흔한 유발 원인인 폐정맥을 격리합니다. 혼란스러운 신호가 퍼지는 것을 막는 정기적 장벽을 만드는 것이죠. 절제술은 효과가 있습니다. 리듬은 정상화됩니다. 심방세동은 멈추지만 기질은 여전히 그곳에 있습니다. 심방세동을 일으킨 원래의 섬유화의 절제술로 인한 새로운 흉터가 더해진 상태입니다. 그리고 섬유화는 영원합니다. 흉터 조직은 치유되지 않습니다. 사라지지 않습니다. 영구적입니다. 이는 심방세동이 재발할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기질이 여전히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새로운 유발 요인이 나타날 수 있고
절제술 흉터 주위로 새로운 회귀 회로가 형성될 수 있습니다. 연구에 따르면 환자의 30에서 50%가 절제술 후 1년 이내에 심방세동이 재발합니다. 일부 재발은 며칠이나 몇 주 이내에 즉각적으로 발생합니다. 이는 보통 절제 부위의 급성 염증 때문입니다. 흉터 조직이 아직 형성 중이고 전기 전도가 불안정하여 심방세동이 돌아오는 것입니다. 이런 환자 중 다수는 2차 절제술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어떤 재발은 몇 달 혹은 몇 년 후에 일어납니다. 절제 부위가 다 아문 뒤에 말이죠. 6개월, 1년, 2년 동안 정상 리듬을 유지하다 보니 여러분은 완치되었다고 생각합니다. 항응고제 복용을 중단했는데 어느 날 심방세동이 돌아옵니다. 때로는 느낄 수도 있습니다. 두근거림이 다시 시작되어 의사에게 가고 의사가 발견하여 다시 항응고제를 시작합니다. 위기를 모면한 셈이죠. 하지만 때로는 느끼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무증상 재발입니다. 심장은 다시 심방세동 상태로 돌아갔는데 여러분은 전혀 모릅니다. 모니터링도 하지 않고 있고 몇 달 전에 혈액 희석제도 끊었습니다. 완치되었다고 생각하는 동안 좌심방위에는 침묵 속에 혈전이 다시 형성되고 자라나고 성숙해지다가 어느 날 갑자기 뇌졸중이 발생합니다. 예고도 없이 말이죠. 여러분은 완치되었다고 생각했지만 그렇지 않았습니다. 기질은 여전히 그곳에 있었고 심방세동은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보호받지 못하고 있었기 때문에 뇌졸중이 발생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현재 가이드라인에서 뇌졸중 위험 인자가 있는 경우 절제술 후에도 무기한으로 항응고 요법을 지속할 것을 권장하는 이유입니다. 차즈2 바스크 점수가 2점 이상이라면 리듬이 정상이더라도 수년간 심방세동이 없었더라도 항응고제를 계속 복용해야 합니다. 무증상 재발의 위험이 너무 높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보호받지 못한 상태에서의 재발은 뇌졸중이라는 결과를 초래합니다. 70세인 마이클은 3년 동안 지속성 심방세동을 앓았습니다. 증상이 있었습니다. 두근거림, 피로, 숨가쁨으로 삶의 질이 끔찍했습니다. 여러 약물을 시도했지만 효과가 없었습니다. 전기생리학 전문의는 절제술을 권했고 마이클은 동의했습니다. 시술은 잘 진행되었습니다. 폐정맥 격리술과 좌심방 선형 절제술을 시행했습니다. 그의 리듬은 즉시 정상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는 몇 년 만에 최고의 기분을 느꼈습니다. 의사는 6개월 동안 아픽사반을 계속 복용하라고 했습니다. 그 후 재평가하여 정상 리듬이 유지되면 중단을 고려해 볼 수 있다고 했습니다. 6개월이 지났습니다. 마이클의 상태는 아주 좋았습니다. 두근거림도 증상도 없었습니다. 의사가 심전도 검사를 했고 정상 동율동이었습니다. 24시간 연속 모니터링인 홀터 모니터에서도 심방세동은 없었습니다. 완벽했습니다. 의사는 말했습니다. 아픽사반을 끊으셔도 됩니다. 완치되었습니다. 마이클은 기뻤습니다. 약 먹는 것을 싫어했거든요. 그는 즉시 아픽사반을 끊었습니다. 해방감을 느꼈습니다. 8개월 후 마이클은 장을 보다가 쓰러졌습니다. 행인들이 911을 불렀습니다. 그는 의식이 없었습니다. 구급대원들이 기관 삽관을 하고 병원으로 이송했습니다. CT 촬영 결과 좌측 중대뇌동맥 영역에 대규모 뇌졸중이 확인되었고 출혈성 변환이 동반되었습니다. 초기 허혈성 뇌졸중 부위에 출혈이 발생한 것입니다. 뇌가 부어오르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응급 감압 두개절제술을 시행했습니다. 뇌가 팽창할 공간을 주기 위해 두개골 일부를 제거했습니다. 하지만 소용없었습니다. 손상이 너무 심각했습니다. 마이클은 4일 뒤 사망했습니다. 그가 사망하기 전 중환자실에서 리듬을 확인했을 때 심방세동이었습니다. 그의 심방세동은 아마도 몇 주 혹은 몇 달 전에 조용히 재발했을 것입니다. 그는 전혀 느끼지 못했고
알지도 못했습니다. 혈전이 형성되었고 하나가 떨어져 나와 뇌졸중을 일으켰고 사망에 이르렀습니다. 그가 아픽사반을 계속 복용했다면 살아있었을 것입니다. 혈전이 생기지 않았거나 생겼더라도 더 작고 덜 단단했을 것입니다. 뇌졸중도 치명적이지 않고 경미했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누군가 그에게 완치되었다고 말했기 때문에 그는 항응고제를 끊었습니다. 그는 완치된 것이 아니었습니다. 섬유화는 영원합니다. 기질은 남아있습니다. 신방세동은 언제든 다시 올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다시 왔을 때 보호받지 못하고 있다면 여러분은 위험에 처한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모든 환자에게 말합니다. 신방세동이 있었다면 중단해야 할 불가피한 이유가 없는 한 항응고제를 유지해야 합니다. 활동성 출혈, 최근의 출혈성 뇌졸중, 말기 질환 등은 중단할 이유가 됩니다. 단지 정상 리듬이라는 것은 이유가 되지 않습니다. 재발 위험이 너무 높습니다. 보호받지 못한 상태에서의 재발 결과는 너무나 처참합니다. 단지 기분이 좋다는 이유로 항응고제를 중단하지 마십시오. 신방세동은 만성 질환입니다. 만성적인 치료가 필요합니다. 그 사실을 받아들이십시오. 수용하십시오. 약을 계속 드십시오. 여러분의 뇌를 보호하십시오. 실용 6번째 오해는 시계에 관한 오해입니다. 여러분은 애플워치나 핏빛 혹은 카디아 기기를 샀습니다. 심전도 기능이 있죠. 심장 리듬을 모니터링합니다. 심방세동이 감지되면 알림을 보냅니다. 수치가 정상일 때 여러분은 안심합니다. 모니터링 받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심방세동이 시작되면 시계가 잡아낼 것이라고, 그래서 안전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웨어러블 기기는 놀라운 도구입니다. 심방세동 감지에 혁명을 일으켰습니다. 수년 동안 진단되지 않았을 수천 건의 사례를 찾아냈습니다. 생명을 구했습니다. 저는 반대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추천합니다. 하지만 완벽하지 않습니다. 한계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한계를 이해하지 못하면 여러분은 잘못된 안도감을 갖게 될 것입니다. 보호받지 못하고 있는데 보호받고 있다고 착각하게 됩니다. 가장 큰 한계는 웨어러블 기기는 여러분이 착용하고 있을 때, 그리고 조건이 맞을 때만 심방세동을 감지한다는 것입니다. 시계를 충전 중이라면 모니터링 되지 않습니다. 샤워하거나 자거나 수영하느라 벗어두면 모니터링 되지 않습니다. 움직이고 있거나 손목에서 시계가 움직이거나 접촉이 완벽하지 않으면 판도값이 부정확하거나 읽을 수 없을 수 있습니다. 알고리즘이 리듬을 판단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웨어러블이 짧은 에피소드를 놓친다는 점입니다. 발작성 심방세동, 즉 왔다가 사라지는 심방세동 말이죠. 하루 23시간은 정상 리듬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이 자는 동안 시계가 탁자 위에서 충전되는 1시간 동안 심장이 심방세동 상태가 됩니다. 시계는 절대 보지 못합니다. 여러분은 전혀 알지 못합니다. 하지만 그 1시간이면 충분합니다. 1시간 동안 혈액이 좌심방이 안에서 정체됩니다. 피브린실 가닥이 형성되기 시작합니다. 혈전이 시작되는 거죠. 비록 다시 정상 리듬으로 돌아오고 혈류가 재개되더라도 그 초기 혈전은 녹지 않습니다. 그대로 남습니다. 다음 에피소드, 그 다음 에피소드 동안 계속 자라납니다. 그러다 결국 떨어져 나갑니다. 뇌졸중입니다. 여러분은 시계가 잡아내지 못해서 심방세동이 있었다는 사실조차 몰랐습니다. 74세 헬렌은 건강관리에 철저했습니다. 그녀는 애플워치를 종교처럼 착용했습니다. 하루에도 여러 번 심전도를 확인했습니다. 모든 결과가 정상이었습니다. 동률동이었죠. 그녀는 안전하다고 느꼈습니다. 심방세동이 생기면 시계가 즉시 알려줄 거라 믿었습니다. 어느 날 아침 그녀는 왼쪽 몸을 움직일 수 없는 상태로 깨어났습니다.
얼굴이 처져 있었습니다. 도움을 요청하려 했지만 말이 어눌했습니다. 남편이 911을 불렀습니다. 뇌졸중, 좌측 편마비, 안면 하수, 구음장애였습니다. 병원에서 그녀에게 지속적 심장 모니터링 장치인 원격 측정 장치를 부착했습니다. 이후 48시간 동안 3번의 심방세동 에피소드가 포착되었습니다. 각각 20분에서 40분간 지속되었고 모두 새벽 2시에서 4시 사이에 발생했습니다. 그녀가 자는 동안 시계가 충전 중일 때였습니다. 시계는 단 한 번의 에피소드도 감지하지 못했습니다. 모든 에피소드가 시계가 손목에 없을 때 발생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녀의 심장은 몇 주, 어쩌면 몇 달 동안 심방세동을 오갔을 것입니다. 짧은 발작성 심방세동, 혈전을 만들기엔 충분하지만 증상을 일으키기엔 부족했고 시계가 잡아내기에도 부족했던 것입니다. 뇌졸중이 첫 번째 징후였고 그때는 이미 돌이킬 수 없는 피해를 입은 후였습니다. 웨어러블은 선별 검사 도구입니다. 진단 도구가 아닙니다. 좋은 조건에서 착용 중일 때 발생하는 심방세동은 감지할 수 있지만 여러분이 심방세동이 없다고 보장할 수는 없습니다. 24시간 내내 모니터링할 수는 없으니까요. 모든 에피소드를 잡아낼 수 없습니다. 만약 시계가 심방세동을 감지한다면 믿으십시오. 즉시 의사에게 가십시오. 확진을 받고 치료받으십시오. 하지만 시계가 괜찮다고 해서 정말 괜찮다고 단정하지 마십시오. 65세 이상, 고혈압, 당뇨, 심부전, 비만, 수면 무호흡증 같은 위험 인자가 있다면 혹은 두근거림, 현기증, 숨 가쁨 같은 증상이 있다면 정밀 검사를 받으십시오. 40일 18, 24시간 또는 48시간 연속 모니터링하는 홀터 모니터, 몇 주 동안 착용하며 리듬을 지속적으로 기록하고 전송하는 사건 기록기, 피부 아래 이식하여 최대 3년까지 리듬을 모니터링하는 이식형 루프 기록기 등을 말이죠. 이 장치들은 웨어러블이 놓치는 발작성 심방세동을 잡아냅니다. 이들은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제공합니다. 충전하느라 벗을 필요도 없고 움직인다고 틀어지지도 않습니다. 아무리 짧더라도 언제 발생하더라도 모든 에피소드를 포착합니다. 심방세동 감지를 위해 웨어러블에 의존하고 있다면 그 한계를 이해하십시오. 유용한 도구이지만 포괄적이지 않습니다. 완벽하지 않습니다. 잘못된 안도감을 갖지 마십시오. 7번째 오해, 휴일 심장 증후군입니다. 술을 마시면 심장이 심방세동 상태가 됩니다. 와인, 맥주, 독주 등이죠. 패턴을 알게 됩니다. 술을 마신 밤 이후 심장이 뛰고 두근거리고 가슴이 불편합니다. 응급실에 갑니다. 심방세동이 발견됩니다. 약을 투여받고 정상으로 돌아옵니다. 의사는 휴일 심장 증후군, 즉 알코올 유발성 심방세동이라고 합니다. 술만 끊으면 괜찮을 거라고 합니다. 여러분은 술을 끊습니다. 다시는 마시지 않습니다. 문제가 해결됐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알코올이 심방세동을 만든 게 아닙니다. 알코올은 그것을 드러냈을 뿐입니다. 기질은 이미 그곳에 있었습니다. 심방 섬유화, 정기적 리모델링, 취약한 조직이 있었던 거죠. 여러분의 심방은 불꽃을 기다리는 화약고와 같았습니다. 알코올은 불꽃이었지만 화약고는 이미 지어져 있었습니다. 알코올이 하는 일은 다음과 같습니다. 자율신경계에 영향을 미칩니다. 부교감 신경계인 미주신경 긴장도를 높입니다. 높은 미주신경 긴장도는 심방세포의 부름기를 단축시킵니다. 이로 인해 세포들이 불규칙하게 발화하고 회귀회로를 시작하고 세동을 일으킬 가능성이 커집니다. 또한 알코올은 탈수와 전해질 변화, 칼륨과 마그네슘 고갈을 유발합니다. 이러한 변화는 심장막을 불안정하게 만듭니다. 부정맥 가능성을 높이고 알코올 자체가 심방 조직에 독성이 있습니다. 만성적인 과음은 심방 확장,
늘어남, 섬유화를 유발합니다. 이는 이전에 없던 사람에게도 심방세동의 기질을 만듭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 알코올로 인해 심방세동이 한 번이라도 발생했다면 기질이 존재한다는 뜻이며 여러분은 술을 너무 많이 마신 정상인이 아닙니다. 여러분은 취약한 심방을 가졌고 술이 그것을 촉발할 만큼 마신 사람입니다. 그리고 일단 기질이 존재하면 다시는 술을 마시지 않더라도 기질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스트레스, 수면 부족, 카페인, 질병, 탈수, 수술 등 다른 요인들이 심방세동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기질은 유발 요인이 무엇인지 상관하지 않습니다. 단지 유발 요인이 발생했다는 것만 중요합니다. 66세 데이비드는 딸의 결혼식 중에 심방세동이 왔습니다. 무제한 술이 제공됐죠. 그는 저녁 내내 와인 5잔을 마셨습니다. 취한 건 아니고 기분 좋은 정도였죠. 자정 무렵 심장이 뛰기 시작했습니다. 두근거림과 가슴 답답함이 느껴졌습니다. 응급실에 갔습니다. 빠른 심실 반응을 동반한 심방세동이었습니다. 심박수는 140이었습니다. 의료진은 메토프롤롤과 딜티아돈을 투여했습니다. 심박수는 떨어졌지만 리듬은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그는 밤새 입원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자연스럽게 정상 동율동으로 돌아왔습니다. 의사는 말했습니다. 휴일 심장 증후군입니다. 술 때문이에요. 술만 안 마시면 괜찮을 겁니다. 데이비드는 다시는 술을 마시지 않았습니다. 한 방울도요. 2년 후 그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업무 스트레스와 큰 프로젝트 마감 때문이었죠. 새벽 3시까지 일하다가 뒤척이며 겨우 잠자리에 들었을 때 심장이 다시 심방세동으로 들어갔습니다. 술은 없었습니다. 단지 스트레스와 수면 부족뿐이었죠. 술을 마셨을 때와 똑같은 일이 일어난 것입니다. 기질은 그곳에 있었고 유발 요인은 달랐지만 결과는 같았습니다. 데이비드의 의사는 두 번째 에피소드 후 항응고제를 처방했습니다. 그의 차즈2 바스크 점수는 2점이었습니다. 나이 1점, 고혈압 1점이었죠. 항응고제 없이는 연간 뇌졸중 위험이 약 2.2%였습니다. 항응고 요법이 명백히 필요한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첫 번째 에피소드 후에는 어땠을까요? 그때 항응고제를 썼어야 했을까요? 물론입니다. 유발 요인이 무엇이든 첫 번째 심방세동 에피소드는 기질이 존재한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질병이 있고 일단 존재하면 영구적입니다. 그래서 휴일 심장 증후군이라고 부르는 것이 오해의 소지가 있다는 것입니다. 심방세동이 상황적이고 일시적이며 오직 알코올과만 관련이 있다는 암시를 주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사실이 아닙니다. 심방세동은 영구적입니다. 기질은 영구적입니다. 알코올은 단지 그것을 드러냈을 뿐입니다. 만약 이를 만성질환으로 치료하지 않고 환자에게 술만 피하라고 하고 넘어간다면 그들을 뇌졸중 위험에 방치하는 것입니다. 다음 에피소드는 명백한 유발 요인 없이 올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소리 없이 올 수도 있습니다. 몇 주 동안 지속될 수도 있습니다. 환자가 항응고제를 복용하지 않고 술을 끊었으니 괜찮다고 생각한다면 혈전이 생기고 뇌졸중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휴일 심장 증후군은 경고입니다. 여러분의 심장이 기질이 존재한다고 말해주는 것입니다. 무시하지 마십시오. 만성질환으로 대하고 치료하십시오. 항응고제를 쓰고 모니터링하고 물론 술은 피하십시오. 하지만 술을 피한다고 해서 안전하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렇지 않습니다. 질병은 여전히 거기에 있습니다. 8번째이자 마지막 오해, 그저 심방조동일 뿐이라는 오해입니다. 의사가 심전도를 찍고 심방세동이 아니라 심방조동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은 안도합니다. 조동이 세동보다 덜 심각해 보이니까요. 뇌졸중 위험도 더 낮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치료도 덜 공격적일 거라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심방조동과 심방세동은 기계적으로 쌍둥이입니다. 뇌졸중 위험은 동일합니다. 치료법도 동일합니다. 차이점은 이렇습니다. 심방세동에서는 심방이 무질서하게 떨립니다. 조직화된 전기 패턴이 없습니다. 여러 위치에서 수백 개의 무질서한 충동이 발사됩니다. 조화로운 수축은 없습니다. 그냥 혼란 그 자체입니다. 반면 심방조동에서는 심방이 빠르게 뛰지만 조직화된 패턴을 보입니다. 하나의 회귀회로가 주로 우심방에 존재합니다. 전기 신호가 해부학적 장벽, 주로 삼천판 주위를 원을 그리며 이동합니다. 이것이 분당 250에서 300회의 규칙적이고 빠른 심방 박동을 만듭니다. 심전도에서 심방 활동이 다르게 보입니다. 심방세동에서는 불규칙하고 혼란스러운 파형이 보이고 명확한 피파 없이 세동파만 보입니다. 심방조동에서는 규칙적인 톱니 모양의 조동파형, 일관된 패턴이 보입니다. 더 정돈되어 보이고 실제로 그렇습니다. 하지만 변하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심방이 효과적으로 수축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심방조동에서 심방은 분당 250에서 300번 뜁니다. 효과적인 기계적 수축을 하기엔 너무 빠릅니다. 근육이 제대로 채워지고 비워질 시간이 없습니다. 혈액은 여전히 고입니다. 좌심방위의 혈류는 여전히 정체됩니다. 혈전은 여전히 형성됩니다. 메커니즘은 동일합니다. 정체, 비루효의 삼징후, 피부린 혈전, 뇌졸중 위험도 같습니다. 다수의 연구가 이를 확인했습니다. 나이, 고혈압, 당뇨, 심부전 등 다른 위험인자를 통제했을 때 심방조동 환자는 심방세동 환자와 동일한 뇌졸중 위험을 가집니다. 차즈2 바스크 점수는 두 리듬에 똑같이 적용됩니다. 항응고 치료 가이드라인도 동일합니다. 차즈2 바스크 점수가 2점 이상인 심방조동 환자라면 심방세동과 마찬가지로 항응고제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환자가 모르는 사실이 있습니다. 심방조동과 심방세동은 종종 공존합니다. 같은 기질, 같은 심장, 질환의 두 가지 양상일 뿐입니다. 많은 환자가 두 가지를 다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은 심방조동일 수 있습니다. 내일은 심방세동이 됩니다. 다음 주에는 다시 심방조동이 됩니다. 왔다 갔다 합니다. 심방조동을 만드는 기질인 심방섬유화와 전기적 리모델링이 심방세동을 만드는 기질과 같기 때문입니다. 하나가 있다면 다른 하나가 발생할 위험도 높습니다. 그래서 치료법이 같은 것입니다. 박동수 조절이나 리듬 조절, 항응고 요법, 필요하면 절제술까지. 심방조동은 심방세동과 똑같이 치료해야 합니다. 기계적으로 같은 질병이기 때문입니다. 69세 카레는 심장 수술 후 심방조동이 생겼습니다. 관상동맥 우회수를 받은 지 3일째 되는 날이었습니다. 심장이 심방조동 상태가 되었습니다. 심방 박동수 280, 심실 박동수 140. 그녀는 끔찍한 기분을 느꼈습니다. 두근거림, 숨가쁨, 어지러움이 있었죠. 담당 외과의사는 심장 수술 후 흔한 일이며 아마 일시적일 거라고 했습니다. 그들은 메토프롤로를 주었습니다. 심실 박동수가 70으로 떨어졌습니다. 그녀는 나아졌다고 느꼈습니다. 의사는 조동이 저절로 돌아오는지 지켜보겠다고 했습니다. 항응고제는 시작하지 않았습니다. 아마도 수술 후 염증 때문일 것이고 해결될 거라고 했습니다. 카레는 이틀 뒤 여전히 심방조동 상태로 여전히 항응고제 없이 퇴원했습니다. 3주 후 그녀는 뇌졸중을 일으켰습니다. 우측 편마비, 안면하수, 표현 언어 상실증이 왔습니다. 대규모 좌측 중대뇌동맥 뇌졸중이었습니다. 병원에서 경식도 심초 음파를 시행했습니다. 좌심방위에 거대한 혈전이 있었습니다. 치료받지 않은 심방조동 3주 동안 혈전이 형성된 것입니다. 그것이 떨어져 나와 중대뇌 동맥을 막았고 좌뇌의 3분의 1을 파괴했습니다. 카레는 생존했지만
결코 회복되지 못했습니다. 말을 할 수 없었습니다. 오른쪽 팔다리를 쓸 수 없었습니다. 그녀는 요양원으로 갔습니다. 그곳에서 2년을 살다가 흡인성 폐렴으로 사망했습니다. 누군가 심방조동이 심방세동보다 안전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뇌졸중 위험은 동일합니다. 치료도 동일해야 합니다. 심방조동이 있다면 심방세동과 같은 치료를 요구하십시오. 항응고요법 박동수 또는 리듬 조절 모니터링을 말이죠. 이름에 속지 마십시오. 심전도상 더 정돈된 모습에 속지 마십시오. 기계적으로 심방조동은 심방세동입니다. 그렇게 치료하십시오. 자신을 보호하십시오. 우리는 8가지 오해를 모두 다루었습니다. 아스피린 오해, 침묵의 오해, 박동수 조절 오해, 낙상 위험 오해, 완치 오해, 시계 오해, 휴일 심장 오해, 심방조동 오해까지 각각이 위험합니다. 각각이 뇌졸중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각각이 지금 이 순간에도 수백만 명의 사람들이 믿고 있는 내용입니다. 어쩌면 여러분도 그중 일부를 믿었을지 모릅니다. 어쩌면 의사가 그렇게 말했을 수도 있습니다. 어쩌면 지금 이 오해들의 근거에 결정을 내리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오늘 당장 멈추십시오. 지금 당장요. 진실은 이것이기 때문입니다. 심방세동은 뇌졸중 질환입니다. 다른 모든 것은 부차적입니다. 두근거림, 피로, 숨가쁨은 그저 증상일 뿐입니다. 불편하지만 여러분을 죽이지는 않습니다. 뇌졸중은 여러분을 죽일 것입니다. 아니면 더 나쁘게도 살아있지만 파괴된 채로 마비되고 말할 수 없고 명확히 생각할 수 없고 스스로를 돌볼 수 없이 요양원에 의지하게 만들 것입니다. 그것이 심방세동의 진짜 위험입니다. 두근거림이 아니라 뇌졸중입니다. 그리고 심방세동 뇌졸중을 예방하는 유일하게 입증된 방법은 항응고요법입니다. 아스피린도 아니고 박동수 조절도 아니고 금주도 아니고 시계를 믿는 것도 아닙니다. 항응고제입니다. 와파린, 아픽사반, 리바록사반, 다비가트란, 에독사반. 이 약들은 피부린 혈전을 예방합니다. 좌심방위에서 여러분의 뇌를 파괴할 혈전이 형성되는 것을 막아줍니다. 활동성 출혈이나 최근에 2개 내 출혈 같은 진짜 금기 사항이 없다면 복용해야 합니다. 변명도, 오해도, 두려움도 필요 없습니다. 오직 보호만이 필요합니다. 자, 이제 4가지를 해주셔야 합니다. 첫째, 아래에 댓글을 남겨주세요. 어떤 오해를 믿고 있었는지 말해주세요. 의사가 이런 오해를 말해준 적이 있나요? 아스피린이면 충분하다는 말을 들었나요? 절제술 후 항응고제를 끊으라는 말을 들었나요? 넘어질 수 있으니 혈액 희석제를 쓰기에 너무 늙었다는 말을 들었나요? 여러분의 이야기를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경험이 다른 사람들에게 도움이 됩니다. 사람들이 여러분의 댓글을 읽으면 혼자가 아니라는 걸 깨닫습니다. 의사가 틀렸을 수도 있다는 걸 깨닫고 그 깨달음이 생명을 구할 수도 있습니다. 지금 댓글을 다세요. 둘째, 이 영상을 공유하세요. 심방세동이 있는 모든 지인에게 보내세요. 부모님, 배우자, 친구, 진단받은 누구에게라도요. 문자로, 이메일로, 페이스북에 올리세요. 지금 어딘가에서 심방세동 환자가 아스피린을 먹으며 보호받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을 테니까요. 누군가는 심율동 전환술 후 혈액 희석제를 끊었습니다. 누군가는 출혈이 무서워 항응고제를 거부했습니다. 이 영상이 그들을 뇌졸중에서 구할 수 있습니다. 지금 공유하세요. 셋째, 시니어 헬스라이프 데일리에 가입하세요. 의사가 가르쳐 주지 않는 의학 프로토콜을 공유하는 제 커뮤니티입니다. 심방세동에 관해 특별히 만든 포괄적인 전자책이 있습니다. 심방세동 뇌졸중 예방 프로토콜입니다. 무료는 아닙니다. 제가 수개월을 들여 만든 프리미엄 자료입니다. 알아야 할 모든 것을 다룹니다. 심방세동 혈전 형성의 완전한 과학,
피부린 혈전이 혈소판 혈전과 다른 이유, 좌심방위의 상세한 병태 생리 등을 포함합니다. 차즈2 바스크 점수를 이용해 실제 뇌졸중 위험을 계산하는 법, 자신에게 맞는 항응고제, 와파린과 신약의 장단점, 항응고제를 거부하지 않고 출혈 위험을 관리하는 법, 혈액 희석제 복용 중 넘어졌을 때 대처법, 언제 응급실에 가고 언제 지켜봐야 하는지 등을 다룹니다. 와파린 식단 제한에 대한 진실, 상호작용하는 음식과 그렇지 않은 음식, 절제수리, 적절한 시기와 그렇지 않은 시기, 성공률, 위험, 대안, 생활 습관을 통해 심방세동 부담을 줄이는 법, 체중 감량, 수면 무호흡증 치료, 혈압 조절, 금주, 도움이 될 수 있는 보충제인 마그네슘, 오메가3, 코큐텐과 각각의 근거, 복용량, 상호작용, 무시해서는 안 될 뇌졸중의 전조 증상, 1000몇 분간의 대처법, 영구적 손상을 막는 법 등을 다룹니다. 실제 사례 연구, 뇌졸중을 예방한 환자와 그렇지 못한 환자, 그들이 무엇을 잘했고 무엇을 잘못했는지도 포함됩니다. 이 전자책을 받으려면 설명란의 링크로 가십시오. 시니어 헬스라이프 데일리에 가입하세요. 이것은 여러분의 건강, 뇌, 미래에 대한 투자입니다. 제가 책정한 작은 가격보다 훨씬 더 가치 있는 일입니다. 링크를 클릭하고 전자책을 받아 생명을 구할 수 있는 지식을 얻으십시오. 넷째, 나가기 전에 영상 하나를 더 보십시오. 지금 화면에 나오는 링크를 클릭하세요. 제목은 복용 중에도 뇌졸중을 유발하는 한 가지 혈액 희석제 실수입니다. 항응고제를 복용 중이라도 오늘 제가 말한 모든 것을 하고 있더라도 혈액 희석제를 무용지물로 만드는 흔한 실수 하나가 있기 때문입니다. 한 가지 약물 상호작용, 한 가지 음식 타이밍 실수, 효과를 차단하는 한 가지 보충제, 무엇인지 알아야 합니다. 지금 클릭해서 영상을 보시고 이 치명적인 실수를 하지 않도록 하십시오. 그리고 아직 안 하셨다면 구독하세요. 지금 구독 버튼을 누르세요. 저는 심혈관 질환에 대한 진실, 의사가 설명해주지 않는 메커니즘, 사람들을 죽이는 오해들, 실제로 효과가 있는 프로토콜을 알려드리는데 전념하고 있습니다. 편리한 것이 아니라, 보험회사가 선호하는 것이 아니라, 가장 쉬운 것이 아니라 진실을 말입니다. 놓치지 않도록 구독하세요. 심장을 돌보십시오. 심방세동이 있다면 항응고제를 복용하십시오. 오해를 믿지 마십시오. 두려움이 결정을 지배하게 두지 마십시오. 너무 늦을 때까지 기다리지 마십시오. 뇌졸중은 경고를 주지 않습니다. 뇌졸중은 두 번째 기회를 주지 않습니다. 그저 파괴할 뿐입니다. 지금 자신을 보호하십시오. 항응고제를 시작하십시오. 항응고제를 유지하십시오. 리듬을 모니터링하십시오. 의사와 상의하십시오. 만약 의사가 이런 오해를 말한다면 이 영상을 보여주십시오. 데이터를 보여주십시오. 더 나은 치료를 요구하십시오. 여러분의 뇌가 달린 일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